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에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지영 앵커와 깊이 있고 다양한 대선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꼭 여드레 앞두고 여야 후보들 오늘 서울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요동치는 판세와 남은 변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네,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강지영 앵커, 오늘 뉴스 썰기도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중단된 방역 패스 관련된 방역 패스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 뉴스 썰기로 썰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썰전 인터뷰에선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의 예리한 대선 분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에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오늘 3.1절 휴일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썰전 라이브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윤의 서울대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선거 남은 기간 8일입니다. 오늘 주요 후보들 서울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명동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고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신촌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두 분께 좀 궁금한 건데요. 어제까지 두 후보들 지역을 돌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고 내일은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레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죠. 그러면 오늘 서울에서 유세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서울이 핵심 결정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대선은요. 서울에서 지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대에서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서울에서 지고 대선을 이긴 유일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네. 이겨야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그만큼 서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는 서울 명동에서 유세한 거는 독립운동, 민주항쟁, 금모으기 운동, 네. 이것이 이제 서울 명동에서 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오늘 명동에서 시작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신촌에서 네. 이제 뭐 홍준표, 유승민 의원들과 원팀 유세를 했는데, 신촌이 이제 또 민주화 운동에 여러 가지 성지 역할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막 그때 거리 투쟁 많이 나갔었는데 그런 곳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듯이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 그런 의미로 서울에서 신촌에서 유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역시 오늘 서울 종로에서 유세를 하는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는 파주와 고향에 유세를 하는데 어떻게 박 단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서울이 중요하죠. 네. 그만큼 이제 최대 승부처고 앞서 장성철 교수 얘기했듯이 서울에서 지고 대선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도 그 서울에서 차이가 미세했어요. 네. 많이 진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오늘이 또 이제 3.1절 맞아서 휴일이잖아요. 예. 서울 아니면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후보들이 유세를 좀 집중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좀 특이한데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는 고향이고 예. 그리고 고향은 본인 지역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도저히 일정이 안 나온다 해서 이제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파주와 예. 그다음에 현재 지역구인 고향 두 군데에서 유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아마 후보들이 더 이상 이제 지방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거의 수도권에 올인하는 네.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공표가 이제 금지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온갖 루머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서로 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지자들 결집해달라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사실은 소수당 후보들 같은 경우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표 심리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이기는 게 네.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는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3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조사를 할 수 그리고 있습니다. 또 네. 3일 이전에 실시한 조사도 역시 공표를 할 날짜를 수 밝히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3일 이후 새로운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뭐 단장님께서는 수도권에서 이제 후보들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예. 아마 양강 후보들은 선거 한 2, 3일 앞두고는 자신들의 최대 지지 기반, 네. 지역 기반에 가서 집중적인 유세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TK, PK에서 예.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 후보가 받을 수 있는 네. 최대치의 지금 지지율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결집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호남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마찬가지죠.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판 한 3, 4일 남겨놓고는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네. 강력한 지지 기반, 네. 그 지역의 결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투입될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전 전까지는 서울에서 뭔가 총력전을 몰래 수도권. 보여주고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남은 며칠 동안은 각자의 그 최대 지지 기반, 예, 지지 기반을 지역 기반. 찾아서 네. 민심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서울 민심은 짧게 간단하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지표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죠.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따라잡혔고 거의 대등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본선 기간 들어서서 내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섰던 건 사실이고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불안감이기도 하고 네. 또 반면에 아주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지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도 굉장히 신경이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울 민심의 가장 큰 변수일 텐데 네. 최근 들어서 또 부동산 가격이 그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어요. 네. 거래도 거의 없고 그건 또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도 한번 좀 관찰해봐야 될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박 단장께서 여론조사 말씀하셨으니까 저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잠깐 보고 그 우리 장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그 어제 나온 거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7.3, 윤석열 후보가 44.4입니다. 그 뒤로 이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다른 조사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반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3.5, 윤석열 후보가 34.8. 이 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ALS랑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전화 면접이거든요. 이 두 조사만 놓고 보면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 지역을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대략 2주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기는 것은 지금 한 자리 숫자고 7% 차이로 좀 이기고 있고 네. T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긴 하지만 9% 차이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서울 민심이 조사 기관과 날짜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러면은 수도권과 특히 서울 지역의 우세와 TK, PK 지역의 우위를 기반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이 기본적으로 헝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변화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또 작은 변수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보면은 대략 국민의힘 쪽이 6, 민주당이 4 이 정도로 네. 한 20%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자리 숫자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얘기는요. 대선 결과 알 수 없다. 정말 지금 초박빙 현상이 서울 지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하고 한국정당학회가 낸 조사. 이 조사는 패널 조사입니다.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죠. 그 결정권을 줬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 2030의 표심입니다. 첫 번째 2030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2%포인트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6.7%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표심의 이동입니다. 그 20대 남성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로 좀 23.6%가 한 달 사이 이동을 했고 반면에 30대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 12% 정도가 이제 이동했어요. 이 말은 그 대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2030의 표심이 변동성이 크다 상당히 이 부분 역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배경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변동성도 크고 눈에 띄게 남녀 간의 차이가 큽니다. 아,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이대남 캠페인 이른바 네. 20대 남성을 겨냥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네. 성폭력 무고죄 강화라든지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해왔고 예. 그게 일정하게는 그 20대 남성층에서 먹히면서 20대 남성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이제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젠더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또 역차별 뭐 이런 심리들이 투영돼서 그렇게 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자극을 했어요. 예.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그에 반해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반여성적인 그런 캠페인이 네. 어떻게 보면 그 2030 여성들에게는 굉장한 좀 위협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예. 원래 이제 2030 여성 중에도 20대 여성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부쩍 그 20대 여성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찍으면 이준석이 웃는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내세워서 전략이 양면성 일종의 이제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2030 여성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이제 남녀 간에 동일한 세대에서 그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하면 통합과 화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극단으로 달리다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는 상당히 유효할지 모르지만 네. 선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참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단장님께서 국민의힘의 이러한 2030 대책이 반여성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친남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30대 여성 10% 정도가 이재명 후보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갖고 있었던 형수에게 욕설한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됐었고 김혜경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의혹 이런 것도 약간은 좀 희석되고 네. 있다. 그래서 희석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 단장님께서 분석하셨던 것처럼 예. 그런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한마디 더 보태지 네. 않았었는데 그 여성가족부 폐지가 왜 친남성적인 공약입니까? 그건 명백하게 반여성적인 공약인 거고요. 네,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유사하다 말고 예. 성인지 예산이 30조인데 네. 그것만 깎아도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인지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 사업에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정부 각 사업들 중에 성평등에 이게 기여할 만한 사업이라고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총 한 34조 정도 되는데 일단 정부 예산도 잘 모르실 뿐더러 그 어떤 성인지 예산 발안에 기저에 깔려 있는 여전히 그런 어떤 반여성적인 인식이 있는 거고 그걸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일부 커뮤니티에서나 돌아다니는 얘기를 후보가 그 유세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에 대한 국민의힘에 좀 반론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답변이나?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네. 뭐 당치장 아니라서 예. 그 어떠한 반론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변명을 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다. 네. 박 단장님의 지적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눈 것은 이번 대선의 승부수로 꼽히는 서울 민심 또 2030의 표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을까 이런 전망점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두 사람의 대처법입니다. 그 두 유력 후보에게 따라붙는 약점, 의혹 혹은 논란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강론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결렬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핵관 논란이 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거에 논란이 됐던 거는 상당히 이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 관련 발언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공정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고 상식을 갖고 법치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개인적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윤핵관입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는 논란은 과거에 당내 분란의 진원지로서 거론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때 물러난 분이 왜 또 등장했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이 장제원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은 박 단장님 말씀 먼저 듣고 우리 장 교수님 말씀 듣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뭐 그 초기의 윤핵관은 네. 일종의 이제 당내 권력 투쟁적 성격이 있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를 세워놨는데 누가 어쨌든 선거 캠페인에 키를 쥐느냐, 이걸 어떤 둘러싼 힘겨루기 성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태업도 하고 파업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윤핵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거 후 논공행상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서로 윤핵관이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인 윤핵관이었는데 그 협상에 임한 것은 아무래도 후보가 이 단일화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네. 가장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맡긴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누가 안철수 후보 측하고 소통이 제일 잘 되느냐. 근데 뭐 사적 인연도 좀 거론했잖아요. 그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 네. 카이스트 네. 교수여가지고 그런 말 안철수 후보하고 했죠. 네. 친하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작용을 했던 거지. 이게 뭐 이준석 그 대표를 뭐 왕따시키고 이준석 대표 모르게 내지는 이준석 패싱을 해서 뭔가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윤핵관 논란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이 끝나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아마 이게 두고두고 또 이후에 당내 갈등에 네. 그런 소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윤핵관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활용한다 이 네네. 말씀이시는 거죠? 장 교수님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권성동, 유상범, 김재원 의원 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저는 뭐 말장난하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말장난하는 네. 것 같아요. 윤핵관이라는 게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핵심 관계자. 아, 네, 그렇죠. 단어 설명부터 나는 하시고. 윤석열 후보의 핵심이에요, 측근이에요. 이거를 드러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를 대한 8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보이는 게 맞습니까? 이 모습은요,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2, 3년 전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우리가 조국이야, 우리가 윤미향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네. 지금 간도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핵심적인 관계자분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희가 뭐 윤석열 후보 낮은 자세로 잘 모시고 국민 여러분 더 높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핵심 측근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책이 없이 특별히 공식적으로 부여된 권한 없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단일화 협상에 나갑니까? 당에 그러면 선대 본부장들 그리고 선대위에 있는 분들 이분들보다 후보가 장제원 의원을 더 우대하고 믿고 이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 직접 표현을 안 하시지만 애들러서 후보도 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그럼요. 후보께서 네. 사람 쓰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전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에 그냥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인이 한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 정권 대리인이 누굴까? 장제원 의원입니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밝혔을 때, 웬 장제원 의원? 이렇게 생각하지. 어휴, 장제원 의원 정말 적절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후보가 맡긴다고 하더라도 장제원 의원이 저는 예전에 백의종군 한다고 했으니까요. 전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단일화 협상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지금 위치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장 교수님. 더 비판했네요. 지금. 근데 장 교수님 국민의힘에 몸 담으셨는데 네. 친정을 향해서 쓴소리 좀 아니, 잘못된 건 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야죠. 네. 애당심이 아직 있어요. 당원도 아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 의원이나 당사자께서 반론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토론에서라도 그 국민의힘 입장에 나오면 추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일과 5일 모레와 주말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날이죠.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음모론이도 하나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말을 어제 했죠.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투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그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박 단장 말씀 듣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퍼져 있냐면 예.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선거 부정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니 예. 왜냐하면 개표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네, 네. 사전 투표 하지 말자 네. 이런 얘기가 막 이제 유튜브라든지 네.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수 지지층이 사전 투표에 안 나갔는데 이제 앞서 윤석열 후보는 유세에서 이 방역 당국이나 어쨌든 정부에서 예.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집에 발을 묶어 놓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실제 확진자가 왕창 쏟아져서 스스로 사실은 위축돼 가지고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표에 안 나가실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돌발 변수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 때 네. 굉장히 사실은 이 걱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사전 투표에 최대한 많이 나가달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근데 작년 뭐 그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거론하고 이번에도 마치 정부가 나서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나올 거다 이런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퍼뜨려서 보수 지지층에 발을 묶어 놓을 거라는 식의 얘기를 예. 대통령 후보가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건데 네.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죠. 저런 얘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돼요. 네. 저런 게 나중에 다 선거 불복의 불씨가 됩니다. 네, 사실 선거 독려하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설을 거기에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네. 취지시죠? 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네.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아쉽다. 연이어서 비판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죠. 예. 그냥 사전투표 해주세요. 저 윤석열 찍어주세요. 주위에 많이 홍보해주세요. 지지자들 많이 모시고 나가서 투표해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왜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그럼 정말 너무 이게 안타깝다라는 돌발적인 생각이 발언인가요? 아니면 계획된 발언으로 보시나요? 돌발적인 발언으로 보여요. 아, 예. 그러니까 유세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후보가 무슨 얘기만 해도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정말 한마디로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때 감정이 업돼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이 은연중에 나올 수가 있다.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전투표 문제는 국민의힘에게는 되게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총선이라든지 네.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때를 보면 사전투표 때문에 2020년의 총선은 많은 지역이 뒤집혔고 작년 네.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 함으로써 박영선 후보가 막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부터 많이 예. 따라붙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조차 이번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사전 또 투표는 여당 성향의 그분들이 많이 투표하시잖아요. 유권자들이 입증이 된 많았다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동등한 수준으로 투표를 해야 대선에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맞고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해달라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이죠. 어제
찾아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 좀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강력한 추진력, 한다면 한다. 맞습니까? 근데 좀 닮은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수 표심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얻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대 진영의 후보가 다른 진영의 본거지에 가서 예.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에요. 이것은. 네. 그러면 이 지역의 경북 구미 가서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자입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원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호남 가면은 제가 DJ 정권 그리고 DJ의 정신을 계승하고 더 자가 잘 뭐 국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지역의 상징적인 분에 대한 칭찬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런 모습이 그 여권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약간 생경한 모습일 수 있을 텐데 박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권 강경 지지자들은 생경하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이 맞다고 박수 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수 내가 더 DJ를 계승한다 이 얘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진들까지 나서가지고 DJ 정신을 모욕한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 교수 얘기대로라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다. 거기 네. 가서.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잖아요. 그리고 뭐 그 공과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공과가 비례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후보가 광주 가면 김대중 노무현 찾고 또 대구 가면은 박정희 찾고 심지어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다가 논란이 되니까 존경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하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진중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저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네. 이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대중의 정책이든 박정희의 정책이면 김대중의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의 정책이면 어떠냐. 근데 이게 실용이라는 이름 아래서 김대중과 박정희가 결코 같아질 수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떨 때 보면 너무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네, 일을 네.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표 안 돼요, 저거. 이 부분은 그렇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보단장이 또 하신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꾸 이재명, 박정희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비판하냐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형수한테 욕설했냐, 네. 음주운전했냐, 검사 사칭했냐, 아니면은 법인카드 갖고 소고기를 사 먹었냐, 뭐가 같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된 두 가지 사안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피하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우선 어제 뉴스룸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경기지사 시절 대리약 처방 받은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야겠다. 처방도 안 해가지고 처방도 끝나서 그래 뭐 두 달치만 안 해서 모자라면 두 달치 해놓든지 처방전을 두 달치야 의사한테 가가지고 처방전 똑같이 해서 이대로 처방전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날짜 맞춰가지고 30일이고 60일이고 준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 쪽의 반론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분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 측은 그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의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지고 대대적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 후보 본인도 미리 챙기지 못한 사실 등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단장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아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의사의 처방을 받는 약품을 전문의약품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없고, 반드시 환자가 가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네. 의료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약국 가서 무슨 뭐, 이 진통제나 이런 거 지금 그 약심부름 한 게 아닙니다. 네.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환자 본인이 아닌 네. 다른 사람이 가서 대신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산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고 저런 처방을 해주는 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감사 사항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제가 저 그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 중에서 전혀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라고 보는 게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한 거다. 어느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걸 관행적으로 합니까? 그걸 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장경태 의원과 송영길 대표는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처방받아야 되는 약은 제가 가서 처방을 받았지. 물론 이제 처방을 받아 처방전을 가지고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보좌진이나 대신 사다 준 적은 있어요. 그거하고 좀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 사례. 장경태 네.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네. 그렇게 대리 처방하고 그래서 대리 약 타다 줬다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렇게 해명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국회에서 한 20년 근무했거든요. 저도 이제 모신 분들 선출직 의원님들 많이 있는데 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 본 적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특권 의식에 쩌들어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관행이라고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이 가려진다고요? 감사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료법의 위반이잖아요. 그 의사도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이건 네.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일을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 해주셨습니다. 이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추후에 법적이나 행정적 조치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장동 수사 관련 내용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에 대출을 해준 건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대검 중수부가 그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봐주고 수사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던 건데 당시 주임 검사가 지금의 윤석열 후보였다 이런 의혹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보도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중단된지 이건 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검장 커피를 마시고 자기는 주임 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그랬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되게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웅담처럼 얘기를 했죠 사실.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된 거냐 했지만 뭐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사람을 변호사를 전단을 썼는데 그냥 수사 안 하기로 했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조우영 브로커의 변호인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은 조우영 변호는 사실이지만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 취지에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했고 봐주기 수사 의혹은 터무니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단장님께서. 뭐 저는 관행적인 전관 예우가 그야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왜냐하면 박영수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이 네. 윤석열 후보를 어쨌든 수사의 핵심으로 네. 삼아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그만큼 두 분이 가깝다는 얘기고 네. 이런 형태의 고위 전관들이 개입된 봐주기 수사, 네. 뭐 그동안의 법조계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 예. 실제 있었던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저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진정한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성남시장으로 다 인허가 해주고 네. 본인이 설계도 했다고 반대 주장을 그러고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당신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대선 끝나고 즉시 저는 대장동 특검을 시행한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TV 토론에서 내일 합의할 건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계속 있었죠, 양당에서. 그렇죠. 계속 특검 하자고 지금도 상대 당에게 특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대선이 지나면은 또 어떻게 말이 바꿔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원석 단장님하고 TV 토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네.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줄어드는 거군요. 인식이 상당히 비슷해서 예. 네, 먼저 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정황상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네. 저는 박원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100% 거의 동의를 하면서도 네. 자꾸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정 부분의 녹취록, 네. 특정 부분의 검찰 조사 이 부분을 갖고 네. 누가 책임이 커,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생각과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있겠지만 네. 좀 제발 이제 대선 끝나고 명명백백하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녹취록도 중간중간 띄엄띄엄 이렇게 공개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취록하고 검찰 조서 같은 경우도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 문맥을 봐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히고 그럼요.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렇죠. 또 합할 것은 합하고 맞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쏟아지고 있고요. 강정 아나운서의 설명을 좀 보시고 간단히 좀 설명을 좀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국민의힘 임명장 오배송.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도착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임명장,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 황당한 메시지에 정의당 측에선 즉각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리분별 똑바로 하십시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류호정 의원은 이렇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정의당 임명장으로 응수했는데요. 담당은 여성가족보강화 위원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2위 보시죠.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적극적. 어디에 적극적이냐고요? 정치개혁 얘기입니다. 출마 때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외쳐온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만나본 후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소통을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구체적인 이재명 후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 후보 측에서 훨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고민도 많이 했다는 게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뭐 그 이 후보 측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죠. 이재명 일단 이 후보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긴 했는데 선거 완주 입장을 바꿀 정도로 후한 건 아닌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시죠. 우크라이나와 귤의 상관성.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트위터에 올렸던 글인데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며 공유한 사진 환한 얼굴의 귤입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공감 능력 제로, 개사과 이탈이냐란 지적에 해외에서도 좋지 않은 반응들이 나오자 해당 트윗은 금방 삭제됐습니다. 윤 후보 측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오렌지 혁명을 떠올리며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정치 초보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로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이 필요했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장 교수님, 어떤 썰 택하시겠습니까? 저 우크라이나와 귤의 상관성 네. 이걸 저는 뽑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통령, 지도부들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고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항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오렌지 혁명 떠올리면서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귤에다가 저렇게 모양도 그려가지고 저렇게 올리는지 저거를 생각한 분이나 저걸 올리라고 한 분이나 저는 다 문제 같아요. 이전에 윤석열 후보 개인 SNS에 개사가 올려가지고 상당히 비판받았고 국민적인 지탄도 많이 받았고 지지율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차라리 좀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로 추정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걸 하신 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시잖아요. 모릅니다.
전 윤핵관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예, 우리 박 단장님께서는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임명장 오배송인데요. 예. 이거 이제 장성철 교수가 과거 당에 있을 때 많이 한 일이에요. 예. 선거 때 되면은 수십만 개 임명장 찍어가지고 예. 아무한테나 막 돌리는. 디스크 걸려요, 팔에. 이번 점검하지 않나요? 아니, 최소한 이름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안 하는 거죠. 이번 경우도 네. 보니까 지역에서 명단 다 긁어다가 예. 올리니까 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더 쉬워요. 예전에는 다 인쇄해가지고 일일이 우편으로 보냈는데 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휴대전화로 보내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당의 대표한테까지 그 최소한의 스크린 기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임명장을 보냈는지 참 한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이것 하나만으로 봐도 저는 미루어 짐작 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다가 애초에는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준석 대표를 예. 여성가족부 강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라는 패러디로 돌려. 상징적인 조치를 하셨군요. 네. 네. 저거를 진짜 제가 이준석 대표 전화번호를 아니까 예.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줄까 하다가 선거 때문에 바쁜데 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옳은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준비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까요? 자막 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대선 D-8일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분주히 서울 수도권 오가면서 민심 잡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후보 모습부터 보시죠. 응원할게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네. 저희 둘 다 마라톤 풀코스 3번 완주했습니다. 완주할 사람들. 예. 예.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아직 만나실 의향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장 교수님. 네. 단일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지를 둔 발언입니까? 어떻게 끝났죠. 보세요? 지금 끝났습니까? 네, 이거는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극히 정말 원론적인 말이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예. 전략과 전술을 짜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면 사자 대결 구도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계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지를 남겨놓는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조차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저희 사자 대결 구도 갑니다. 그래서 표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분들 네. 정말 결속하셔가지고요. 집중력 있게 저희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해 주세요. 라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게 네. 오히려 선거 전략상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박 단장님께 다른 결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틀 전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좀 드는 의심이 원래부터 단일화 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의심될 만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의 신뢰를 전혀 못 얻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예. 계속 안철수 후보를 좀 과도하게 이제 좀 조롱하는 듯한 네. 그런 태도를 취했고 아무리 이게 강원 양면 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데 네. 그런 금도를 많이 넘었죠.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 나름 가치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정치인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 내건 어떤 명분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진지하게 듣지 예. 않은 것 같아요. 뭐 경선 문제를 포함해서 그게 이제 불신을 키웠고 오늘날 이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주 희박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의 그건 이제 저희도 과거에 당해봐서 알거든요. 네. 2012년도에 마음을 놔서는 좀 안 된다. 2012년도에 저희가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를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쨌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예. 워낙 셌기 때문에 선거를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당내 이탈도 막 발생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 당 내부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당장에 이태규 의원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거고 오늘도 벌써 안철수 후보 지지한다고 했던 임명진 목사가 예. 지지 철회하고 이런 게 막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불씨가 다 거의 꺼진 네. 단일화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가능성이 아닐까 봅니다. 보수층의 압박을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주 희미하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남아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여건이 되면 또 추가 설명드리기를 하고요. 심상정 후보도 유력 후보 4명 중에 한 분이신데 말씀 뭐 듣지 않으면 서운하실 것 같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4명 후보 중에 저 빼고 다 메이드인 민주당이에요.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이고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이고 또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한눈 안 팔지 않고 이 외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득권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박 단장님 어떤 취지입니까? 본인은 심지가 곧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어떤 취지인지를 떠나서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너무 정확한 말이고.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양당 정치 극복이 곧 정치 교체인데 지금 심지어 양당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마저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치 교체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양당이 힘을 갖는 게 아니고 양당 이외의 세력이 힘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하고 정치개혁 할 테니까 이재명을 찍어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협치하겠다 그래요. 대선 끝나면. 저를 찍어주시라 그러는데 저는 이번 대선 결과 두 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이 득표를 많이 하고 힘을 가져야 그 정치개혁이나 통합정부나 협치가 강제될 거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서 크게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양당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께서 어떤 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인지 그런 걸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께서 득표율이 상당히 높아지면 누구에게 불리합니까? 그거는 모르죠. 가봐야 알지. 꼭 민주당한테만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저하게 높아지면. 자, 그럼 끝으로 두 분께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포격도 좀 있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대선에 주는 시사점 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평화가 낫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 그냥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평화냐 전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을 선택하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잠재의식 속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영향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 조금 좀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건 이제 과거의 문법이고요. 이제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평화다. 이런 인식이 훨씬 더 국민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한 어떤 안보론 이걸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석하고 그걸 이번 선거에 활용하라 그러는 거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냉철한 분석 또 가차 없는 쓴소리 오늘 장시간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심상정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강지영의 뉴스 썰기 순서입니다.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이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돼서 방역 패스 중단 땡땡땡 때문에입니다.
오늘부터 식당 들어갈 때 QR코드 찍지 않아야 된다. 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중단된 방역 패스 얘기인데요. 방역 당국은 어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패스 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확진자 급증으로 현장 보건소 인력이 가중된 것과 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봤던 영상에서 삐 소리 뒤에 감춰진 말 뭔가요? 자, 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지역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돼서 오히려 방역 이 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적 연대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문제 때문에 방역 패스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 영향이다. 이런 네.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자, 방역 패스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치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또한 복지부 등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네. 얘기도 했었지만 방역 패스에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단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을 꺼낸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우선 상황이 변한 만큼 예전처럼 막기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유연하게 그렇게 일상과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환영 인사를 그렇죠. 네.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나의 공약 상황을 일부나마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쨌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부도 그런데 방역 패스 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패스 사실 도입 이후 적지 않은 논란에 시달려 왔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와서 전국 각지에서 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줄곧 방역 패스만큼은 지켜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입장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자, 지난달 2월 15일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예. 자, 그리고 이 방역 패스 중단이 시행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패스의 전국적 중단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였죠. 방역 패스를 시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밝혔습니다. 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중단이라서 일부 시민들의 좀 반응도 그렇고 예.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좀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우선 이제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715명까지 네. 늘어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정경질병관리청장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여 명 이상, 그리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는 막판까지 방역 패스 중단에 반대했고 기존 조치를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장을 냈지만 어제 방역 패스 중단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뭔가 곰곰이 뜯어볼 여지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을 겁니다. 단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방역 패스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정현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정봉주 공동위원장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주 이 자리에서 예. 박성태 앵커하고 나눈 말씀 제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보기를 한번 봤는데 예. 꽤 인상적인 대목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야권 단일화는 깨졌다. 예.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반영돼 있던 단일화 효과 사라졌다. 예.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 일단 현재로서는 쪽집게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가 22일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날 일요일 날 예. 오후 1시 반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 후였죠. 네, 바로 직후. 네. 그렇죠.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이해를 기존 정치인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전 무척 원칙적인 분입니다. 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네. 후보는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좀 바꾼다든지 예. 혹은 이런 조건이 좀 바뀌었으니까 좀 한번 고려해 본다든지 네. 이런 게 없이 별명이 인공지능 아닙니까? 별명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20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찍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측에서 공개를 했죠. 그거 네. 그거 안 할 짓을 한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파일 제명도 정리했다가 안 만나면 깐다?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예전 거를 급하게 하는 과정에 덮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사소한 것이요. 근데 그걸 기자들한테 릴리스 할 때요. 네. 그런 거 검토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본심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2월 13일 이전서부터 1월 말서부터 단일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명절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 협상이 될까봐 은근히 그쪽에다가 그 국힘이 예. 그거 못하도록 하는 나름대로 또 방해 공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래서 1월 27일이 1차 단일화 협상 시한. 예. 그다음에 2월 3일이 2차 시한. 이때 스타트가 걸리게 되면요. 예. 단일화 아젠다가 모든 걸 다 먹어갑니다. 이른바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시기를 어쨌든 국힘은 다 놓치면서 슬금슬금 밀고 가는데 단일화가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다 보니까 네. 2월 13일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러냐면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가. 네. 그리고 2월 13일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2월 27일 날 최종 결렬 입장 발표할 때까지 네. 2주 동안 모든 이슈가 단일화에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시간은 이른바 안철수의 시간이었어요. 그 2주 동안에. 그런데 20날 자기는 안 하겠다. 예. 그리고 그 일지를 쭉 보면 일지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왔으니까 일지를 보면 어느 대목에도 예. 안철수 후보가 요구했던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한다라고 하는 글이 한 줄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20날 결렬되고 뭐 이태규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쪽에서 누가 나오고 이거는 실무진들의 희망사항이었죠. 안철수 후보가 네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라고 지시했거나 예. 안철수 후보의 인도스먼트를 받고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를 보면 2월 19일 안철수 후보가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심경의 변화가 있고 20날 안 한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깨진 거예요. 깨진 건데 왜 국힘이 이 단일화 문제를 마치 보세요. 20날 결렬 선언하고 21일 날 논평이 없습니다. 월요일 날이요. 22일 날 우리가 이 방송을 했고 유야무야 하다가 23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깨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단일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국힘이. 이건 뭐냐면 단일화가 깨졌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지율이 쭉 빠진 걸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아니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단일화 전후로 해서 280만 표가 움직입니다. 네, 인과관계가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럼 국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져갈 때까지 가져가야죠. 예. 그리고 27일 날 이제 결렬이
그 결렬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27일 날 오후 1시예요. 그 시간도 묘합니다. 예. 왜냐하면 매주 일요일 날 오후 3시는 이른바 안철수의 시간이라고 해서 안철수 의원과 후보는 늘 일요일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해요. 일부러 안철수 후보의 길을 꺾기 위해서 오후 1시에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27일, 28일 양일간 지금까지 이 모든 책임을 안철수 후보한테 덮어 씌웁니다. 상당히 의외의 분석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8일 날 이런 말이 돌아요. 여의도 쪽에서 27일 날 결렬 선언하고 이 공이,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단일화 깨진 것에 의해서 국힘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자체적으로 돌려봤더니 27일, 28일 양일간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형국으로 가더라. 그래서 28일 오후서부터요. 어제 오후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마치 다 된 것처럼 만면에 희색이 돌고 이 액션이 커집니다. 이게 위험한 징조로 가는 이게 그 전초 증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단일화는 지난주에 충분히 22일 날 예측 가능했는데 안철수를 잘 못 보고 그게 혹시 또 국민의힘 주장대로 여지가 있을 것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는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건 결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의문점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 2월 20일에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진짜 완주할 의지가 있었으면 그 이태규 본부장을 그 만나러 보냈을까? 그 안 후보가 이태규 의원이 가는 거를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죠. 알았죠. 또 이태규 본부장이 가서 그날 밤에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에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단순히 차 마시러 간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지를 둔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 의문은요. 두 번째 의문은 먼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2월 19일 날 안철수 후보의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2월 18일 날이 발인 날이에요. 그 두 명의 사고가 났잖아요. 수요일 날 사고가 났고 유세차 사고 때문에 유세차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2월 18일 날 발인을 하고 2월 18일 저녁에 본인의 멘토가 되는 분을 밤늦게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에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하고 국민 경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힘이 주장했던 그 4.7 재보선거 때 국힘이 했던 걸 그대로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리고 2월 19일 날 그 멘토를 만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뭐 내부 얘기니까 2월 19일 날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위에서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월 20날 발표하고 2월 20날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거강꾼 빼고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야지. 그래서 거강꾼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이름이 안 나온 분이 계세요. 지금 이태규 뭐 이런 등등의 분은 나오는데 김한길 전 의원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전혀 언급이 안 됐죠. 그런데 그 전에 기사들을 보면 김한길 전 대표 그러니까 그 무슨 새정치위원회인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새시대위원회인지. 국민의힘에 그분이 손을 띄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는 거의 그분이 그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한길 그분은 안철수 후보하고 당대표를 공동으로 했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막역하게 얘기가 되는 오랜 관계이고 실제 돌아갈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쪽 여의도 정가나 언론 쪽에서는 김한길 의원이 둘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김한길 의원의 비서실장 출신 임모 의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기자들이 붙여갖고 마크맨들 붙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봤더니 역시 브릿지는 가장 강력한 브릿지는 김한길 의원이었었는데 그분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태규가 가는 것도 알았고 김한길 의원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끊임없이 국민 경선 얘기만 했다. 그럼 국민 경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얘기를 밑에서 장관 자리 몇 개를 하고 그 무슨 총리를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철수 후보는 총리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새정치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방식은 국민 경선을 하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없는 한
밑에서 누가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 힘이 제안해온 물밑 접촉에 응한 것은 예. 국민 경선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게 이태규 의원한테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안철수 후보의 관심사는 분명히 아니었다. 네. 안철수 후보의 관심사는 오로지 국민 경선을 통한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였다. 예. 우리 정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안 의원을 쭉 보아온 나름의 판단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꾸준히 이제 안철수 후보를 본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살아있는 후보이고 여전히 이번 대선에 가장 그 뜨거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아까 두 번째 의문은 그럼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얘기를 했지만 또 결렬을 통보가 왔다 공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일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전제를 보시는 건가요? 단일화 의지가 있었죠.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었죠.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패를 접고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단일화였겠죠. 일방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7% 지지율과 40% 지지율이 어떻게 후보 경선을 하느냐.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전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렇게 약한 그 서울시장 후보 때는 지지율이 비등비등했어요. 한 30, 40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단일화 경선이 맞지만 지금은 7%하고 40%하고 어떻게 하냐. 이 얘기가 본심이었고 그래서 둘이 보는 목표가 틀렸죠. 네, 그건 정확히 하면 단일화 논의를 하자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퇴를 하려는 압박을 하려는 의지가 단일화라고 하는 대전제는 둘이 동의했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안철수 후보는 국민 경선 그리고 국힘에서는 후보를 사퇴하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합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보수층의 압박이 워낙 크다. 무슨 얘기하는 그래서 겁니까?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끝났습니다. 취지인데. 이미 20날 끝났는데 그래도 저쪽에서 계속 미련을 갖고 컨택을 하니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안이 나오게 되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고 일관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국민 경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의원이 그 얘기했지만 단일화는 끝났습니다. 단일화는 끝났고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별 효과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부 그 평가 분석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둘이 한다? 안 하죠. 위원장님의 나름의 과학적인 분석 근거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무슨 근거인지 말씀드릴까요? 네, 무슨 근거인가요? 휴민트. 지난주 출연하실 때 저희 박성 탱커가 도사님이라고 칭하시길래 이번에도 그 예측이 맞을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계속 끝났어요 벌써? 아니요, 다음 주도 보고 그 다음 주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안 된다고 가정하고 안 됩니다. 가져갈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럼 안 된다고 보신다면 표심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으로 이제 8일 남았는데. 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요. 양쪽 집안 다 수학은 끝났습니다. 표 계산은 끝났다. 수학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져서 벼를 끌어모아서 탈곡기 다 털고 쌀가만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럼 지금서부터 무슨 싸움이냐면요. 그 알곡을 줍는 싸움입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흩어져 있는 알곡들이 이제 그 이제 농사가 끝나면 쭉 흩어져 있는 나달 줍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미하게 우리 표가 있을 곳을 잘 공략하는 쪽이 이기는데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는 분들이 하도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좀 혼동스러운데 자 윤석열 후보는 큰 캐치프레이즈가 큰 깃발이 뭐냐면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냐면 국민 통합입니다. 이제 명료해졌어요. 그럼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갖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으로 농사 끝났습니다. 그럼 흩어져 있는 이제 알곡들만 주스러 다니면 되는데 어디서 줍지?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이에요. 국민 통합이란 농사도 끝났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해서
아직 불은 완전히 붙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메인 슬로건은 메인 프레임은 국민 통합입니다. 네.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서 나라 망합니다. 이념으로 싸워서 나라 망합니다. 당으로 나눠서 나라 망하니 예.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함께 나머지 자기를 찍지 않은 국민들까지도 손을 잡고 예. 정당을 떠나서 실용 내각을 하고 예. 통합 내각을 하고 선거구제 개편에서 다당제가 가능하게끔 이 통합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매위를 떨치고 있었고 예. 워낙 이게 그 아주 치열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못 꺾었었는데 네. 자, 지금은 보니까요. 요 와중에 아주 재밌는 제3의 인물이 네. 탁 나타나서 야,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돼. 정권 교체한 다음에 뭘 할지 모르는 지도자에게 나라를 맡겨서 되겠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에 찬물 끼얹어 버린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를 보이다가 접전으로 들어갔던 요인 하나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심리가 50%인데 네. 윤석열 후보가 40%에 머물러 있잖아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50% 중에서도 충성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한 네. 20%, 20, 30%는 막 절대적인 데 반해서 또 한 1, 20%는 정권 교체인데 내로남불 싫었어?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싫었어? 그런데 정권 교체를 내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한 게 안철수 후보의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 네네. 이번 대선에 대상을 받을 워딩은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0.1%, 0.5%, 1%씩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들은 이미 다 뭉쳐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그렇게 오랫동안 보시는 뭉쳐 있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추가 지지율을 어디 가서 획득을 하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부동층이 그 국민의힘이 다 뭉쳤다고 볼 근거는 없죠. 아직 없는 거죠. 가려고 그랬더니 안철수가 딱 막는 거예요. 묻지마 예. 정권 교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투표했다가 내가 투표 잘못했다고 예. 1년 뒤에 손가락 자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무서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예. 국민들을 각성시키고 자각시킨 거죠.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재명 후보는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만났잖아요. 예. 또 누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윤여준 전 장관도 네. 논평을 하고 이 오늘 또 시민사회 원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예. 약 한 20여 분의 원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 통합정부 하라는데 모든 후보들 서명해라. 예. 그리고 이제는 선거구제 개편에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 네. 여기 서명해라. 네.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큰 여파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도 통합정부를 해야 된다고 하네. 그럼 연관지어서 그건 죄송합니다. 예. 연관지어서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개혁안 예. 지난주 말씀하실 때는 반윤 연대, 예. 반윤 포이론 가능성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 효과를 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부분은요. 예. 제가 이제 살짝 그 위장을 한 게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 예. 국민 통합을 국민들에게 세게 각인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을 못 드렸고 예. 지금으로서는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그래서 제가 8%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럼 분석을 바꾸신 겁니까? 상황이 변한 건가요? 바뀐 상황이 거죠. 변했습니까? 예. 그 분석을 새로 하신 거죠?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네. 분석이 바뀌고 이쪽에 대응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8%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성사가 됐으면 8%인데 지금은 예. 1% 안짝이 승부가 납니다. 1%면 33만 표거든요. 예. 그럼 1% 안짝이면 심지어는 15만 표로도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가 이제 흩어지는 나다를 줍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나달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네. 뭐가 나달인지를 아는데 네. 이쪽 그 정권 교체 심리에서는 야 정권 교체할 사람 또 주워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양쪽 집안 농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보이시나요? 보이죠. 아, 그래서 오늘도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네.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고요. 어떤 이벤트입니까? 이게?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는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 통합을 그냥 레토릭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 통합을 하려고 예를 들어 윤여준 장관 만나고 윤여준 장관이 이재명 후보가 잘 준비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0.1%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국민 통합을 이렇게 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게 레토릭이 아니라 실천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8일 동안 남아있는데 우리는 로우키로 가면서 실행을 보여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다 당선됐다고 하면서 방만하게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러면 지금 8일 남은 거는 8년 정도, 8개월 정도 시간이에요. 그만큼 많은 변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방심하면 집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알곡을 주워다가 팍 엎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우키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나다를 줍도 섬세하고 미세하고 조심해야 된다. 마이크로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정밀 타겟을 하지 않으면.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 후보 어디서 표를 가져오지? 네. 저희는 표를 가져올 때가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예. 안철수 후보를 찍었던 게 1월 초에 초중순에 17%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7% 됐거든요. 네. 그럼 그 10%가 어디에 갔죠? 일부 이재명한테 왔고 일부 윤석열한테 갔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15% 정도의 득표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치 개편의 베이스먼트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윤석열 후보에 갔던 안철수 지지자를 롤백 시킬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남의 표를 뺏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너무 과학적인 듯 보이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넋을 놓고 듣고 있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과학적 분석의 근거 휴민트라고 하셨는데 예. 휴민트는 참고로 인적 정보를 그렇죠. 말씀드리는 네트워킹 겁니다.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난 1차 법정 TV 토론에 평가를 하시면서 안철수 후보 잘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잘했다. 또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하셨죠?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 심상정 후보는 망했다. 틀릴까 봐. 그 후에 금요일에 있었던 2차 토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네 명의 후보를 평가할 필요가 없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셀프 왕따. 그러니까 3대 1이었다 이 말이에요. 3대 1인데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제 1차 토론 평가를 들었는지 몰랐다니까 정말 모른지 확인 과정을 들어갔잖아요. 3명이 돌아오면서 확인 과정하는데 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왕따가 됐는데. 아니죠. 역으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력 후보니까 3대 1을 즐겼다. 오히려 몰리는 게 좋다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끝나게 되면은 여론조사 분석을 해보거든요. 그럼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 지난번에 2차 토론 때는 더 심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 3명의 후보가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은 매 순간 하나하나가 다 펴입니다. 그전에 TV 토론에 영향이 없거든요. TV 토론에서 5만 표 움직이면 이기고 지고해요. 5만 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0.1%도 안 되거든요. 33만 표가 1%니까 3만 3천 표 하게 되면 0.1%란 말이에요. 그게 움직여도 집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끝으로 질문 드려야 되겠는데 내일 후보들 간의 마지막 TV 토론. 말씀하신 건 결렬이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적인 후에 있는 마지막 TV 토론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주연이 안철수, 윤석열입니다. 두 분이 세게 붙을 거다. 두 분이 세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대공주의라든지 대동세상이라든지 국민 통합으로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연합전선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가 내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TV 토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민주당 정계특위 위원장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